안녕하세요. 레오대출연구소 레오 김은지입니다. 요즘 이런 전화 정말 많이 오는데요. 대표님, 세금 때문에 세입자 내보내고 제가 직접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세입자 보증금 5억인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 5억 원 나오는 거 맞죠? 전부 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도 정말 많고요. 또 하나는 시기에 대한 질문. 627 대책 전에 샀는데 중간에 세입자 한번 내보냈는데 저 대출 1억밖에 안 나오는 거 맞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정확히 어떤 대출인지, 그리고 역전세에 반한 대출은 또 무엇인지, 세입자가 그대로 갱신한 경우와 또 실제로 교체가 됐을 때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저하고 친한 분이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집이 두 채였어요. 여수에 집이 하나 있고 분당에 집이 하나 있는데, 여수는 지금 남편과 본인의 직장이 여수에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거주를 했었고요. 이번에 분당에 있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제 본인이 직접 입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대출이 가능한지 좀 사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대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627 대책 전에 샀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은행에서 보는 기준이 좀 다양합니다. 자, 요즘 왜 이렇게 실거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세제 개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이제 집에 거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낀 주택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고요. 세금의 혜택을 검토할 때 단순히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거주를 했느냐, 이 실제 거주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라서 공제를 적용을 해서 최대 합계 80%까지 세금을 공제를 해주는 그런 구조인데, 최근에는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좀 많이 바뀌었죠. 보유기간보다는 이제 거주기간이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은 실제 적용되는 대출 규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거주를 하지 않은 분들의 혜택은 점점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저도 오늘 이제 압구정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급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특히 연령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팔아야 되겠다,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또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향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체적인 흐름은 실거주를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세금이나 향후 매도 계획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중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글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세 퇴거 자금 대출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물론 가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하나도 안 쓰고 내지는 뭐 그냥 더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이 없습니다. 그 전세를 끼고 샀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보증금을 받아서 또 뭐 다른 데 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때 돈이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그 주택을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그 대출이 바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입니다. 은행에서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분류가 되고요.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 퇴거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세입자한테 직접 돈을 이체를 하는 게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을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집값이 20억이고요. 보증금이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억은 당연히 나오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20억이면 20억 곱하기 지금 투기지역 대출이 40%잖아요. 그것만 따져도 248, 8억인데 뭐 집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데 5억은 문제 없겠죠. 뭐 이런 의미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은행은 집값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집에 담보대출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선순위 채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의 소득과 신용대출 또 뭐 다른 주담대가 있는지 모두 확인을 하기 때문에 LTV와 DSR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기본이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소유자가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왜 물어보냐? 소유자가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 받아 나올 전세 보증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차감을 하는 거고요. 또 뭐 어디 무상 거주를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거주 조건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정하려고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필요한 자금이 5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 원은 빼고 3억만 대출을 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좀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역전세 반환 대출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홍보가 된 대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이고 DSR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은 또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전세 반환 대출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일종이고요. 약간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이 되는 그런 대출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역전세 반환 대출은 DSR은 보지 않지만 또 DTI를 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DSR을 보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보다는 조금 유리할 수는 있죠. 특히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러면 그 전에 세를 끼고 샀어요. 이러면 또 안 되고요. 내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세입자를 놓은 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벌써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2023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세입자가 나갔어도 몇 번 나갔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2025년 6월 27일 이후에 매수를 하신 분들, 이후에 세입자하고 계약을 하신 분들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62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2025년 6월 27일에 금융당국이요. 수도권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었어요. 그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매수도 6월 27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입자도 6월 27일 전에 계약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서울이나 기타 뭐 경기도의 몇몇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바뀐 시기가 2025년 10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10월 15일 이전에 그때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목동이라든지 원래 강남, 송파, 서초, 용산을 제외하고 서울은 다 비규제 지역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LTV를 적용을 받아서 전세 퇴거 자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낫죠. 저희가 지금 목동인데 예를 들어서 20억이에요. 그러면 20억 곱하기 70% 14억 이내 그리고 전세 그 보증금 이내 그리고 내가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그거를 따져서 대출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7일 이전에 전세계약서를 쓰고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쓴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퇴거자금을 받아서 내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6월 28일부터 계약서를 작성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전세 끼고 집을 사시는 분들도 앞으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세제 개혁안 때문에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15억 이하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뭐 50억, 60억 했던 집들이 뭐 5억 정도, 10억 정도 뭐 떨어졌다. 뭐 150억 했던 집이 뭐 10억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기는 하지만 이런 집들은 또 대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25억을 초과하게 되면 매매자금 대출 2억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전세 퇴거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잔금에서 적용받는 2억, 4억, 6억을 적용받지 않고요. 새로운 대출 한도가 부여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저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수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이번에 세입자를 교체를 하게 되면 저는 앞으로 전세 퇴거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의 모든 방향이 다 소유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 살도록 몰아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뭐 세제도 마찬가지고 대출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에 살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말 여력이 안 되고 나는 전세 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세입자 내보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체크하셔야 될 리스트가 있는데요. 담보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규제 지역 안에 내가 몇 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수 계약일이 6월 27일 이전인가 이후인가, 그리고 기존 임대차의 단순 갱신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의 신규 계약인가, 만약에 신규 세입자의 계약일이 627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날짜별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나의 매수 날짜 그리고 세입자의 그 계약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제가 집주인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이거 엄청 까다로운데요. 집주인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 얼핏 들으면 이 질문이 되게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살던지 그게 왜 중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은행에서는요, 그 소유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이러면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 한도에서 1,000만 원 빼고 주고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빼고 줍니다. 만약에 무상거주하고 있다 그럼 하나도 안 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고의로 악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보증금 5억짜리 살고 있었는데 무상으로 거주를 하면 보증금을 안 뺀다고 하니까 뭐 필요 시점 얼마 전에 무상으로 거주를 하기 위해서 뭐 가족집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주소를 옮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따라서 무상 거주는 아예 대출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은행도 있고요. 또 6개월은 무상 거주를 했어야 인정을 해주는 은행이 있고 또 뭐 어떤 은행은 그 세입자의 그 계약일로부터 계속 무상 거주를 해줘야 인정을 한다. 아니면 지점별로 뭐 대충 해준다. 뭐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무상 거주가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그 주민센터에 전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해외로 나가면서 주민센터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기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은행에서 조금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택에 거주할 때는 사실 보증금 없이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무상 거주 확인서를 써주면 진행이 되겠지만 또 회사에 따라서 안 써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라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기타 여러 가지
거주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여수에 있고 하나는 분당에 있는 분의 사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분은 일단 다주택자죠. 다주택자가 뭐 전세 퇴거 자금이 대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주택자여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가능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분당은 지금 20억인데 보증금 5억이에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예전에 분당은 비규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LTV 한도는 뭐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수는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그것도 역시 본인 집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제가 소유자의 거주 형태를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본인 소유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수하고 분당 집이 둘 다 본인 소유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그러면 제가 뭐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 다 본인 소유면 어떻게 공제를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팔아서 남은 돈이 얼마냐를 볼 것이고요. 만약에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그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주겠죠. 전세를 주면 전세 보증금을 얼마를 받느냐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빼고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걸 전혀 모르셨나 봐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집을 팔면 그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은행에서 안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게 되면 뭐 5억 이상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분당집에 입주하면 되니까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역시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 집값 대비 얼마, 전세 보증금은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거주 형태가 조금 특이하다 이러면 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거주 형태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역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겠어요? DSR이죠. 그 소득은 얼마냐? 소득이 뭐 5억은 충분히 나오는 소득인지에 따라서 그 대출이 가능한지를 또 보게 되는데요. 일반 전세 퇴거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DSR을 따지기 때문에 5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연봉이 1억 정도는 돼야 가능할 수 있고요. 역전세 반환 대출로 진행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DSR은 보지 않고 DTI를 보기 때문에 본인 소득의 한 10배 정도 감안해서 대출 한도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전세 반환 대출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그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도 들어야 되고요.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후 관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고 이런 은행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해당이 되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역전세 반환 대출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지금 2023년 7월 달 이전에 모든 것이 완비가 된 분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실제 전입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그것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후속 세입자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꼭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제시한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집을 사지 않는다 이런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는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사실은 저는 필요 없는데요. 그냥 그거 대출 잘 안 되니까 그거 받아서 저 집 하나 더 살려고요 하신 분 계셨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정 위반자가 되고요. 약정 위반자가 되게 되면 그 대출은 회수를 합니다. 은행에서 기한이익상실로 해가지고 회수를 하게 되고요. 그 약정 위반한 그 차주 같은 경우에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기존 세입자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일과 보증금 만료일, 갱신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매 계약서죠. 매매 계약서에 계약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계약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물론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신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담보주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데요. 이것을 열어보면 혹시 그 집에 채권이 또 다른 채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다른 근저당이라든지 권리관계가 있어서 LTV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이죠. 다주택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주택수가 많게 되면 LTV 차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택이 몇 개인지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자료 그리고 기존 부채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내가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부분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627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퇴거자금 못 받나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불가하고요.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해서 연간 1억 원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자 내보낼 때 1억 받고 내년에 또 가능한 은행이 많지는 않지만 또 1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약간 대출 한도가 다른 은행도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충당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기타 다른 대출로 진행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세입자한테 통보를 하실 거잖아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정부의 방향성이 실거주자를 위한 그런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확한 서류 준비해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세입자 분에게 통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